앞에도 복룡리에 있는 배나무 농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요, 백꽃이 어찌나 하얗고 이쁘게 피었던지요. 그래서 저 백꽃을 그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또 다루는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이대훈 선생님이세요. 이대훈 선생님이 그린 그 농장의 풍경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대훈 선생님이 그린 백꽃이 있는데요. 그는 어떤 새하얗게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 그 풍경을 자주 그렸는데, 또 연작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농장의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대훈 선생님의 그 작품하고 그리고 이대훈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작품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의 삶을 제가 어떻게 보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어령은 본인의 삶을 실패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진정 자신을 잘 아는 가족과 친구, 삶의 동행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늘 애정 결핍 속에서 살았다는 고백을 한 거죠. 진정으로 풍요로운 내면의 풍경을 지닌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이 스스로에게는 완전히 공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외모도 준수하고 머리도 영리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직장도 좋고 훌륭한 아내를 만나 결혼도 잘했고, 그런데도 절대적인 공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심지어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화단의 신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라는 별칭을 지녔던 이대훈 선생님입니다. 1921년에 태어나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대훈 선생은요, 1921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농림회사의 중역으로 넓은 농원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또 자식들 교육에 굉장히 열성적이었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대원은 서울에서 청운국민학교, 현재 청운초등학교입니다. 경성 제2보통학교, 현재 경복고를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 똑똑하고 재능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림 재주는 최고였어요. 초등학교에 다니며 12살에 이미 유화작품 백일홍 1933년에 그렸어요. 과감한 붓터치와 다채로운 색감이 어린아이 솜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친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경성 제2고보 고등학교에서 늘 전교 2등을 하던 아들이 화가가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당시 정서가 그랬습니다. 화가를 하면은 밥도 못 먹고 살고, 그 화가라는 직업이 뭐랄까요, 간판 그리는 거 있죠. 영화관에 간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좀 업신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어디를 보낸다고요? 법대나 의대를 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 잘하면 그렇게 뭐 법대나 의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쨌든 이대원 선생의 아버지는 아들이 그림을 취미로 그리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전공은 법학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결국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못해서 이대원 선생은 1940년 경성 제국대학 법학부에 입학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전쟁의 체험과 두 번의 전쟁 체험과 방황을 하게 되는데요. 경성 제국대학교 재학 시기에 하필이면 2차 세계대전이 극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1944년 1월 문과 계열 재학생 전원이 학도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대원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죠. 물론 그분의 아버지가 그 학도병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은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대원이 떠난 후에 우울증에 빠진 아버지는 황해도에 한 사찰에 간다고 길을 나선 후에 행방불명이 되었고요. 아들의 소망을 꺾고 억지로 경성 제대에 보낸 것을 아버지는 어쩌면 후회했는지도 모를 일이죠. 이대원은 용산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을 거쳐 일본에 건너가 히로시마에 배속을 받았죠. 당시 용산에서 탄 기차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학도병으로 끌려갔던 경성제대 동기생 김원용, 1922년에 태어나서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김원용이었는데 나중에 무령왕릉과 정공리 구석기 유적을 발굴했던 한국고고학계의 거두 김원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후에도 평생지기로 남았습니다. 이대원 선생은요, 1945년 3월 도쿄 대공습 때는 아키하바라 인근에서 시체 치우는 일을 했다고 해요. 한 트럭의 시체를 80명 정도 실어서 교회로 나르는 작업을 한 나흘간 반복했다고 합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의 원폭대는 사행을 나간 덕에 폭격을 피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는 살아서 돌아온 거죠. 귀국하여서 이대원 선생은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경성 여의전 출신인 소아과 의사 이현금님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극동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내면의 황폐함을 채울 수가 없었죠. 그런 가운데 또 6.25가 터진 거죠. 제주도에 피난해 있으면서 미 공군 전투기 P-51 전투기 사용 교본을 번역했고 전쟁 고아들이 모여있던 한국보육원에서 소아과 의사인 아내와 함께 이런저런 일을 돕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미국에서 영화배우나 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해요. 1957년 미국에서 상영한 전송가라는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했답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중 미국인 공군 장교의 상관의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서울의 전쟁고와 천여 명을 무사히 제주도로
피난시킨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했다고 해요. 당시 미국 애리조나에 세트장을 마련해 놓고 실제로 한국 보육원의 고아 25명을 미국에 데려가서 출연시켰는데, 그때 인솔자로 가서 통역과 번역을 담당하고 엑스트라로 출연한 사람이 바로 이대원 선생입니다. 워낙 영어도 유창했고요. 외모도 출중했으니 미국에서 영화배우를 해도 잘했을 것입니다. 이대원 선생은요, 자신이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말대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의 세계에 갇힌 거죠. 자신의 재능을 도무지 떨쳐버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도무지 펼쳐내지 못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이거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제주도 시절 우울함에 극한까지 치달아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때를 그를 구원해 준 것은 현명한 아내의 한마디였다고 해요. 다시 그림을 그리세요.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 없는 그림,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 없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왜? 그분은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다시 생각해내는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대원 선생은요, 잃어버린 세월을 떨쳐내고 1950년대 후반 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부친의 반대로 미술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경성 제2보고 시절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여러 번 입선을 했을 정도로 이미 틈틈이 그림 지도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교사 사토 쿠니오 경성에서 약 1년 체류하며 학생을 지도했던 아요야마 도시오라고 숭삼 화실을 운영했던 도상봉이 모두 그의 스승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초인류 교수진한테 교육을 받은 거죠. 고등학교 때 미술교사가 사토 쿠니오였고요. 그리고 경성에서 약 1년 체류하며 학생을 지도했던 아요야마 도시오 씨, 그리고 숭삼화실을 운영했던 도상봉 씨, 이런 분들을 교수진으로 두고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대원 씨는 붓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그는 5딸을 자꾸 그렸어요. 딸이 5이 있었어요. 부친이 지은 해화동 집을 되찾아 그 집도 그렸습니다. 개나리 국화, 붓꽃 같은 예쁜 꽃그림도 여러 점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안착한 주제는 어린 시절 화가의 추억이 깃든 파주의 농원이었습니다. 파주의 넓은 농장을 일구면서 이대원은 생명 에너지를 다시 흡입해 갔습니다. 친구들과 할미꽃을 캐고 넓은 산소 옆에서 숨바꼭질 하던 그런 일이나 웅덩이에서 헤엄치고 낚시질해서 붕어를 잡아 자랑하던 일, 그런 어린 시절의 빛나는 추억들,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은 농원은요, 그에게 진정한 힐링 장소였던 거죠. 거기에서는 이대원의 경성제대 입학을 기념하는 부친이 심어두었던 사과나무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지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나무를 이대원은 마냥 그렸대요. 좋은 추억이니까요. 좋은 것만 기억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아도 모자란 게 인생이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작품은 점점 색채가 밝아졌죠. 결국 자신의 재능을 발현했고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낸 거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고 그림으로 그리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서 되찾은 행복감은 그의 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우,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 김원영의 표현대로라면 이대원의 작품에는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생의 행복감이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그렇게 피어오르는 그림들이다. 그러나 김원용도 알고 있었겠지만 이대원은 극도의 슬픔과 고통, 방황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 인생의 행복감을 더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기울이나 사조 유행에도 구애받지 않았어요. 이대원의 작품에는 그 나름대로 굉장한 고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은 서양의 유화였지만 동양의 준법을 구사하고요. 전통 수무가에서 나무, 바위, 산을 표현할 때 붓질 방식을 다양하게 변주하는 것처럼 이대원의 붓터치도 속도감 있는 짧은 선을 반복적으로 겹쳐갔습니다. 그의 작품은 후기 인상파의 화가 쉐라의 점묘법을 연상시키지만 쉐라의 점이 특정한 형태를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존재한다면 이대원의 짧은 선은 그 자체로 속도감과 활력을 지닌 독립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답니다. 유화를 그리면서도 그런 동양의 준법을 구사하는 이유는 작가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에너지, 자연의 생동감 자체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프랑스 평론가는 그를 빛을 대생하는 화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재미난 말입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분명 존재하는 빛, 그 빛의 생생한 에너지를 화면 가득히 그렇게 화면 가득히 담기 위해서 화가는 짧은 선들을 빠른 속도로 겹치면서 사물도 배경도 동일한 밀도로 반짝반짝 빛나게 화면을 채웁니다. 화가는 황홀한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감동을 그렇게 평생 그렸습니다.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88세에 생을 마칠 때까지 수많은 삶의 경구를 남긴 이어령은 그의 마지막 수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신념대로 살지 마라. 방황하라. 길을 잃은 양이 되라. 어찌 보면 이대원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 경구를 실천하며 성취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행복이란요, 남의 신념대로 살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방황하고 길을 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바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무엇이 아닐까요? 이대원 선생의 농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오늘 저는 복룡리에 있는 배밭을 다시 한번 음미합니다. 다만 제가 본 배밭은 사진의 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진 안에는요, 작은 점들로 구성됐죠. 화소라고. 그 화소를 보면서 배밭을 저는 감상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느끼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